네, 시즌 2부터는 어떤 정해져 있는 배경과 그리고 장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때그때 편한 장소에서 만들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이제 신분 변동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곳저곳을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꼭 촬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곳에서나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그날 일요일이었다. 새벽 4시에 뭐 북한군이 전격 남침을 했다. 그렇게 해서 뭐 3일 후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미군이 개입을 했는데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고 그리고 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뒤집히고 그렇게 해서 같은 해 1950년 10월 26일에는 압록강 초산진까지 국군 부대가 뭐 진격을 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중공군, 지금은 뭐 중국군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중공군이 개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서울을 내주고 또 뭐 흥남 철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서울은 되찾고 옛날 38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휴전선에서 전쟁이 뭐 종료되었다. 뭐 이런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한국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 먼저 남침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북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주 뭐 큰일이 났었죠.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북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소련이 붕괴되고 모든 자료들이 다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침이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남침 유도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복잡한 얘기는 사실상 오늘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남침을 했던 것은 즉 북에서 남으로 침공을 했던 것은 정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북한군이 어떻게 남침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당시 북한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라고 하면 대충 한 2명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노당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대조되는 성격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은 주로 이제 군 출신입니다. 북한 그 김일성과 주로 북한 쪽에 있던 사람들이 군 출신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주로 이론 사회주의자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을 만들 때 처음부터 북한군을 만들었던 사람들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지금 포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군사적인 경험을 가졌던가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예를 든다면 김일성 같은 경우에 요즘 개념하고는 또 다르지만 기껏 올라가봤자 대대장 정도의 수준 그리고 병력 수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적인 옵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김일성이 경험해 본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 해봤자 지금 한국군의 중대장 정도일까요? 그 정도도 안 된다고 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최용건이라든지 또 뭐 그 외에 강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중국 팔로군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역할이 아닙니다. 즉 국가와 국가의 명운을 완전히 건 전면전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승리에까지 이끌고 그 이후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그런 경력을 가졌을까요? 아주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장 얘기하는 한국 전쟁에 직접 참전을 했던 두 나라, 즉 미국과 중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그 당시에는 전쟁에 지고 나서 힘이 빠져 있었지만 일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던 소련이 있었습니다. 이 네 나라에는 전면전, 그것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전면전을 기획하고 실행을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전쟁을 국제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한국 전쟁은 시작부터 한국 전쟁을 보는 스코프를 남한 그리고 북한 그리고 김일성과 이승만 이렇게 볼 경우에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침 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김일성이나 그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정권은 소련의 스탈린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스탈린 동안 자기 혼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탈린의 경우에도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 제가 뒤에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미국의 경우에 참전은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스탈린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혹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키지 않는가 이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재무장을 한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그 당시 일본에는 이미 전쟁을 겪은 수백만의 전직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장교들만 해도 아주 우수한 장교들이 수십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다시 무기를 주면서 재무장을 시켜버리면 소련 입장에서는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즉 남한을 점령하고 한반도가 통일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련 본토 자체가 위험해지는 결과가 왔습니다. 중국의 입장도 또 다르고요. 또 미국의 입장은 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데이터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와 함께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것이 1945년 8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2차 대전 직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때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2차 대전 참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죠. 그리고 사람도 역사상 가장 많이 죽은 그런 전쟁입니다. 얼마나 죽었는가 한번 표를 보시죠.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 소련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요 색깔이 다른데요. 여기 빨간색 있죠. 요 빨간색이 군인이 죽은 것을 100만 단위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황색이 민간인이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소련의 경우에 군인이 죽은 것이 1100만 정도 됩니다. 110만이 아니고 1100만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죽은 것이 또 몇 만이냐. 어쨌든 군인하고 민간인을 합치면 거의 2400만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1939년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련의 경우에 약 13% 정도가 전체 인구의 13% 정도가 죽었다. 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물론 중국도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중국은 그래도 뭐 400 군인의 경우에 400만이 조금 안 되고 민간인이 훨씬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죽은 숫자는 물론 이것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나 이런 데는 뭐 죽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렇지만 주로 민간인이 죽었는데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전 인구의 19% 가까이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는가. 일본도 보면은 군인이 죽은 것만 200만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전 인구의 거의 6%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은 끝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요. 그 당시 38선을 그렸던 지도입니다. 딘러스카하고 두 명의 군인이 8월 11일 새벽에, 그러니까 1945년 8월 11일 새벽에 뭐 그 전에 몇 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과 같은 공산 정권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 대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중국이 점령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는 소련이 점령한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만주를. 그리고 이 부분, 일본하고 38선 이남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단 점령을 한다.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한 것이었겠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전쟁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미국은 뭐 전쟁하기 싫어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연도별 국방비 지출을 1996년의 가치 기준으로 봤습니다. 보면은 1945년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9,60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그 1조 불에 해당하는 돈을 썼습니다.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해 바로 반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47년이 되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줄었다 48년 하다가 1949년이 되니까 조금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군부에서 계속 돈을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1950년까지도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죠. 그러면서 51년부터 전비가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가 국방 예산이 많았고, 그리고 나서 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은요 10억 달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3천억 달러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월남전 때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가 또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수치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수치를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엄청나게 줄였던 겁니다. 국방비 지출을.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군사력도 아주 줄어듭니다. 원래 1945년에는 무려 1200만의 군사력이 있었다고 나오죠. 그 중에서 육군이 800만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이 330만 해병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1200만이 46년이 되니까 바로 300만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47년에는 150만, 그 다음에 48년에 144만, 그 다음에 49년에 죄송합니다. 49년에 160만, 그 다음에 1950년에 140만 이렇게 쭉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육군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1947년에 소련 군사력이 430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서는 되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그 당시에 핵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 이 핵을 통한 군사적 억지력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죠?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군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딱 전쟁이 났을 때 각 군별 병력을 보면,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나가 여기 인가병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병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인가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군대를 어디까지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만까지 가져도 좋다라고 해서 예산은 줬는데, 행정부에서 이거를 넘어서 할 수는 없지만 줄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병력은 150만이 안 되는 146만, 그래서 50만 이상이 과부족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메가더 이 사람이 메가더인데요. 메가더가 직접 통제하고 있던 미국 극동군 병력, 이 극동군이 그 당시에 요코하마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47년에는 30만이었는데 전쟁이 딱 터질 때는 10만 5천, 3분의 1 정도로 줄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육군이 어떻게 병력 배치를 하고 있었는가 보면요. 극동에 10만 5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본토에 36만, 본토에 많은 것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독일에 8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 9,500명, 그 다음에 트리에스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철의 장벽 때문에 트리에스테에 4,800명 정도 있었고, 그 외에 알래스카는 사실 미국 본토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미국 땅이거든요. 거기도 7,5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동에 있는 10만 5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 당시 이 주변에 있던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큰 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2차 대전이 끝이 나면서 지금 이 5개 나라의 국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독일이고, 그 다음에 영국이고, 요 일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태리고, 이게 프랑스입니다. 앞에 왼쪽에 있는 3개 국가들이 어차피 뭐 전쟁에서 패배한 패전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옆에 영국하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 여기는 전승국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나라도 워낙 그 국력을 많이 소비를 해서 이 5개 나라를 이른바 이제 이류 국가, countries of second rank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류 국가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국가들이 이류 국가로 전락을 했을 때 인류 국가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물론 미국은 인류 국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나라냐?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그 당시 아직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뭐 워낙 그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소련이 이렇게 인류 국가로 올라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소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그런데 힘이 생기면 당연히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장한 곳이 지금 여기 보이는 동유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을 그 전부터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발트 3국.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요. 원래 독일 땅이었죠. 예, 그 동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카리닝그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요것도 소련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여기까지가 소련을 형성하게 되고요. 색깔이 좀 연한 부분이 위성국들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그 다음에 동독, 체코,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입니다. 유고슬라비아도 당연히 그게 됐습니다. 유고슬라비아도 공산화됐습니다만은 여기는 소련의 위성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던.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도 소련하고 그렇게 먼 나라는 아니었죠.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중앙아시아로 엄청나게 진출을 했는데 이 중앙아시아 진출은 러시아 때부터 제정 러시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그 다음에 그루지아라든지 아르메니아, 그 다음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소련을 구성하는 나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지금 지도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북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안 보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몽고 이런 나라들이 소련의 위성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련이 확장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드디어 이제 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방 국가들하고 이른바 1대1로 붙을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발트해에서 아드리아해까지 이렇게 하얀 선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걸 아이언 커튼 그러니까 철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가 대립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 1945년에 이제 소련 극동과에서 한반도 내 우호적인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 작성이 맞는가 싶어서 제가 여러 군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죠. 한국이 장차 일본만이 아니라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극동으로부터 소련의 압박을 가하려는 임의의 다른 강대국은 사실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공격하는 전초 기지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독립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소련과 한국의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소련 극동 지역의 안전을 보증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건 남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전략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건입니다. 중국 얘기를 해야 되겠죠. 중국의 국공내전이 이제 꼭 터지게 됩니다. 1945년 8월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양쪽이 숨 좀 고르고 나서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 1947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도 4개인데요. 1947년도 한번 보시죠. 보면은 여기 조그만 지역에서 그냥 서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948년 가을이 되면 공세 방향이 이제 변한다는 거. 요 파란색이 보면 장개석의 중화민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빨간색이 당시 모택동이 지도하는 공산군을 얘기합니다. 공세 방향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주로 공산군이 이미 이때부터 공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몇 달 후인 1949년 1월이 되면 전쟁의 양상이 이 남쪽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49년 10월 이때 이제 전쟁이 사실은 끝이 나죠. 이때 보면은 이 장강, 양쯔강을 건너 가지고 공산군들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공산화로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1949년 10월 1일 날 북경 천안문에서 이렇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선포하는 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중간에서 이걸 읽고 있는 사람이 모택동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조원라이 주원래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10월 1일에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상황인데 보면은 물론 이제 중요 지역은 거의 공산군들이 점령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물론 뭐 이런 땅들이야 그 뭐 별로 쓸모가 없는 땅들이지만 장개석의 국민당 군들은 아직도 상당한 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50년에 6.25가 터지는 순간까지도 완전히 소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전 개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끈질기게 설득을 하죠. 북한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설득을 했을까? 물론 심리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죠. 해방되는 시점에서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은 통일이라고 하면 꽤나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것도 생각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한번 설득하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구소련의 그 문서들이 다 공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미국 사람이 쓴 그 책입니다. 캐서린 웨더스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소련 그 문서 보관소에 있는 광범위한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많은 책이 있는데 제가 본 책 중에서는 이 책이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책입니다.
1단계는 소련군이 북한군을 이제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잘 보시면요. 47년 4월에 주둔군 사령관이 원래 대장이었거든요. 별이 4개입니다. 그런데 그 계급을 중장으로 격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 4개가 하던 일을 별 3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 자체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47년 9월 몇 달 후죠. 북조선 인민집단군을 창설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소련군이 4만 명이 잔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해 6월에 되니까 주둔군 사령관은 이제 아예 별 2개로 격하를 해버립니다. 일을 점점 줄여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각종 자료들을 보면 한 개의 소련군 사단은 북한에 잔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8년 12월이 되면서 소련군이 군사 고문단을 북한에 파견한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군사 고문단을 파견한다는 말은 지금 있는 군대는 철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즉시 49년 1월부터 소련군에 의해서 북한군을 정규 편성을 하고 그전에는 소련군의 보조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군이 정규 편성이 되고 또 전투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전투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1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이제 북한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겠다. 이건 북한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남한에서 국방경비대 창설하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남한의 군대가 보잘것 없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군사력 증강 지원을 위해서 1949년 2월에 김일성이 모스크바에 갔고 3월 3일 날 스탈린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것 지원해 주세요, 저것 지원해 주세요 해서 광범위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때 갔던 사람이 김일성 혼자 간 게 아니고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무력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을 하니까 스탈린이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여러 개인데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일본군, 즉 미군이 일본을 다시 재무장시켜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는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대신 그 자리에서 4천만 불의 차관하고 기술도 지원해 주는데 이 4천만 불의 상당 부분이 군사적으로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이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스탈린이 듣기 싫은 말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뭐 스웨덴에서 뭐 무기를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군사 장비도 꽤 인도했습니다. 1950년 6월에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탱크를 몰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탱크가 대개 이때 준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는 김일성이 아니고 김일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결정이 되는데요. 당시 중국의 그 공산군 인민해방군 내에 조선인 사단이 있었습니다. 49년 4월이면 아직 국공내전이 끝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 입장에서도 상황이 정리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조선인 사단이 그 당시 한 2개 사단 정도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북한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초기에 밀고 내려왔던 그 엄청난 전투력을 가졌던 북한군이 대개 이 조선인 사단들입니다. 실전 경험이 아주 많은 사단들이죠. 아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또 모택동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모택동은 물론 공개 언급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공개된 건 아니고 나중에 공개된 것인데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군이 올라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일본군은 우리 중국군이 상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뭐 반쯤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당시 일본의 재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비슷한 시기 1949년 9월에 스탈린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즉 전쟁하지 말고 민주 기지를 강화하라. 남한 내에 빨치산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열심히 해라.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미군을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당시 아무리 뭐 미국이 국방력을 이제 줄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하고 상대할 수 있는 국가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 내 빨치산 활동이 나면서 때를 기다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탈린이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김일성이나 박헌영으로서는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북한에서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뭐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좋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괜찮은 제안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것이 1949년 8월에 당시 스티코프가 원래 이제 점령군 사령관으로 왔다가 그 당시에 주 북한 소련 대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련에 잠시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가서 말 좀 전해달라라고 하면서 옹진반도 작전을 하겠다. 자, 이게 38선입니다. 지금은 휴전선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38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 연백평야, 그다음에 옹진반도 이것은 남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옹진반도 이거를 이제 점령을 하겠다. 그러면 이건 점령은 쉬울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남한의 군대는 이쪽으로 몰려올 것인데 이거를 격퇴하면서 그 사이에 개성과 연백평야 여기까지 점령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하면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120km가 줄어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제안이죠. 120km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군사적 대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스탈린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였느냐면 이번에는 49년 8월에 삼척에 해방구를 만들자 해서 이게 지금 양양, 고성, 지금은 이제 남한 땅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전부 다 북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정도가 이제 삼척입니다. 요거를 점령해서 해방구로 만들자. 그러면서 뭔가 당근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시한 당근이 여기에다 삼척항을 해방구로 만들면 여기가 정말 이 북쪽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부동항이다. 이걸 소련군이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상당히 그 매력적인 제안일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스탈린이 거절합니다. 특히 물론 뭐 미군의 개입을 제일 걱정했지만 일본군의 재무장을 가장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 1949년에 소련이 드디어 원자폭탄을 성공시킵니다. 개발합니다. 원폭을 개발했다는 말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국방력에 있어서 사람 숫자를 줄이면서 대신 그 핵무기에 의존한 군사력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을 해버리면 이것은 그 우위는 없어지는 겁니다. 1949년의 일입니다. 소련으로서는 이제 미국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국공내전에서 공산군이 이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 간에 소련과 중국 간에 별다른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중국을 그냥 또 하나의 좀 큰 자신들이 위성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거대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내적으로는 힘을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소련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드디어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 딘 에치슨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연설을 했습니다. 뭐 연설까지는 안 가는데 뒤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발언을 했는데 미국의 방어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 선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루션 열도, 요건 알래스카에서부터 쭉 나오는 선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을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선이 38선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류큐 열도, 그러니까 지금 오키나와입니다. 여기로 해서 필리핀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방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말입니다. 그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언제냐면 1950년 1월 달의 일입니다. 1월 12일의 일인데 이 사람이 기자들 클럽에 갔어요. 가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스탑 버튼을 누르고 조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제돼 있는 또 준비된 말이 아닙니다. 표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도 나오지만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두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글자를 조금 크게 해놨는데요. 자, this defensive perimeter, 방어적 주변부라고 하죠. runs along 해놓고 일루션 월도에서 저펜 갔다가 그리고 나서 류큐 간다라고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So far as the military security of other areas in the Pacific is concerned.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다른 곳의 군사적 안보에 있어서는 it must be clear that no person can guarantee these areas against military attack. 누구도 여기가 군사적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But it must also be clear that such a guarantee is hard, sensible, or necessary within the realm of practical relationship 해가지고 그러면 그 주변부 아마 여기서 주변부라고 하는 것이 두 곳이 제일 중요해요. 어디 뭐냐면 한국 남한하고 그 다음에 대만입니다. 대만을 앞에서 빼버렸거든요. 여기가 공격을 받을 때는 practical relationship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국을 방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다. 즉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즉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요 부분을 제가 확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문서입니다. 1950년 1월 13일 앞에 게 1월 12일이거든요. 1월 13일 날 이게 CIA의 문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시크릿 그러니까 비밀로 분류가 됐다가 2010년에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군이 이게 지금 1950년 1월 13일이니까 그 당시에 그 38선 부근에서 계속 그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남침으로부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6개월 정도도 안 남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코리아라고 해서 여기 쭉 해서 앞에 부분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북한군이 계속 증원하고 38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Despite this increase in North Korean military strength, the possibility of an invasion of South Korea is unlik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북한군이 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은 unlikely 별로 없다라고 딱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의 내부에서는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다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스파이들 많았거든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그 당시 북한으로서는 착각 또는 오해, 오판의 그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 북한으로 도망은 쳤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세력 기반은 남로당입니다. 그리고 그 남로당들이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냐면요. 제주 4.3 때, 제주 4.3 때의 사진입니다. 4.3. 그리고 이것을 진압하러 군대를 파견하라고 하니까 군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이게 지금 요 사진입니다. 여순 반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망을 친 사람들이 빨치산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지금 이 사진은 그 이후 1950년 이후의 빨치산입니다만은 이때 이미 지리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빨치산들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박헌영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딱 전쟁을 시작만 하면은 남한에서 최소한 20만 정도의 남노 당원들이 일어나 가지고 합세할 것이다. 그러면 쉽다. 그러면 남노당이 뭘 하는가?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원래 남노당이 동원할 수 있었던 사람 숫자의 한계가 원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7천에서 10,000명 정도였고요. 그마저도 이런 사건들 때문에 많이 줄어가지고 그리고 북한으로 많이 도망을 치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1,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던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북한에서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숫자가 줄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만 남침은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적 작전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950년 4월 15일에 그 당시에 이제 주둔군 사령관 고작 별 2개였죠. 스미르노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독소 전쟁의 영웅이죠.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바슬리에프. 그 다음에 북한의 강건. 이 사람은 북한군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국공내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항일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군사적 경험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5월 29일 날 남침 계획을 완성합니다. 어떤 계획이었느냐면 원래 7월에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오잖아요. 그래서 6월 말에 전면 공격.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시죠. 전쟁 개시 2일차에 서울 점령. 이거는 비슷하게 됐지 않습니까? 3일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인민 봉기를 유발하여 한국 정부를 전복. 이게 안 됐죠. 한국 정부를 인민 봉기로 유발해서 전복을 못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인민군은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격해가지고 미 정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가지고 1개월 이내에 전쟁을 종결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뭐 그런 대로 비슷하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민 봉기를 유발해서 한국 정부를 전복한다. 이거는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내용을 잘 알다시피 이것이 비슷하게도 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못했던 상당히 큰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그 공식 문건이 있어요. 조선 전사라고.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 계획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병력이 동원되기 전에 이승만 괴뢰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습한 미군을 단시일 내에 소탕하고 인민군대가 부산, 마산, 목포, 여수, 남해 개선까지 진출해서 우리 조국 강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인민군대를 전 조선 땅에 기동성 있게 배치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앞페이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앞페이지에 보면은 기본적인 전략 계획이 서울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인민봉기 유발해서 한국 정부 정복하고 그다음에 인민군은 그러니까 인민군이 한국 정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민군은 신속히 남해안까지 가서 미군이 못 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전쟁 이후에 선 공식 전사에는 인민봉기라고 하는 말이 쏙 빠져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인민봉기를 통해 가지고 남조선 정부를 전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여기에 쓰면 남로당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남로당 참 불쌍하긴 합니다. 그래서 남로당이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계획 하에 북한은 남한을 침공했고 그렇게 해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흔히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큰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우리는 이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참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당시 스탈린이 했던 생각, 그리고 김일성이 했던 생각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왜 개입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전혀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셨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 자위대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끝내는 최근에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시초가 됩니다. 물론 그가 아니라도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군사력을 가졌을 것이고 결과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시초가 되었고 그래서 1954년에 옛날 일본의 육군과 해군 그리고 그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 자위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다음 편에서는 외세 개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뭐 말은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뒤에는 거의 뭐 미국하고 중공이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그리고 중국이 왜 개입을 했던가 그리고 개입의 형태는 어떠한 것이었던가 그 얘기를 하면서 UN 16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실 그 개인 단위에서 몇 명이 와서 기술자로 일한 것에 불과했지만 일본의 입장 그 다음에 소련이 어떻게 개입을 했던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죠? 시즌2지만 여전히 드리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글쎄 구독자가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